유럽 지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소위 얘기하는 사회 양극화,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것이 이게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부라든가 중앙은행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팽창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우선 당장의 그 단 정책, 포퓰리즘을 많이 더 이제 일반화되면서 그러한 상황이 좀 돼버렸다.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.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제사의길 연구소라고 하는 저의 개인 연구소도 하나 시작을 했고, 동시에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 그리고 또 이 채널에서 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현황 플러스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미래가 닥쳐오는가 좀 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세상을 좀 들여다보고, 또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연구소와 그런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경제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이고요. 뭐 틀림없는 거고, 전 세계 GDP에서 한 25% 정도 차지하는 것이 미국이고,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죠.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그 미국 경제를 살펴봐야 되는데, 이미 뭐 아는 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기 지금 채널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, 미국 경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을까?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너무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니까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뭐 급속히 올려서 23년 7월까지 5.5% 상단이 5.5%까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는데, 그 이후에 현재까지,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. 이제 1년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 그 상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뭐 특별히 경기가 크게 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주식 가격이 뭐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뭐 금리를 이렇게 막 급격히 올리고 또 그렇게 상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큰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이거 왜 안 그렇지 해서 세상이 뭐 바뀐 거 아니야? 뭐 이번엔 뭔가 다르다.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.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꼭 다른 거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, 현재 지금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실물 경제 하면은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시장 조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산시장 하면은 보통 이제 주식시장 또 아니면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보는데 다 건실하죠.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이 바로 물가잖아요. 이 물가가 지금 아직 그 목표 수준인 2% 상승률, 거기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뭐 3% 약간 하단으로 지금 떨어지는 듯한데, 거기에서 계속 멈칫멈칫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닌가.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, 미국 연준은 그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. 하나는 어떻게든 금리를 2%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, 또 하나는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. 이건데, 고용시장은 뭐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, 그 물가 수준이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.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제 자식이 또 미국에서 살기도 하는데, 이야기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,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지금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. 그거는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자기 좋으니까 이제 계속,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 보통 뭐 시장에서 뭐 예측치가 뭐 물가는 어떻고 뭐 고용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약간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대 섞인 어떤 희망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준금리의 앞으로의 그 전망을 볼 때도 지난해 말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? 다 올해,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내년이 되는 거죠.
뭐 기준금리가 최소한 뭐 5번, 6번 정도 이렇게 계속 떨어질 거다. 이렇게 계속 낮출 거다. 연준이.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도 전혀 낮추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과연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? 뭐 한 번, 두 번, 저 같은 경우에는 낮출 수 있을까? 이 정도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그래도 기준금리 계속 낮출 거야. 이렇게 계속 희망 섞인 고문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런 전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? IB에서 일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자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굴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 것보다 계속 오른다고 우리 전망하는 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. 그런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일단 물가가 이렇게 낮춰지지 않고 있다.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첫 번째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통화 정책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뭐 0.25%에서 거기는 이제 밴드를 이렇게 유지를 하잖아요. 그래서 0%에서 0.25에 있던 것을 이제 5.25에서 5.5까지 급속히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올린 상태니까 굉장히 빨리 올랐으니까 충분히 긴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통화 정책을 했는데 보통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. 얼마나 했는가 하면 미국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이 한 4조 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얼마까지 올렸냐면 8.9조 달러까지 올렸거든요. 그냥 대충 9조라고 하면 한 5조 달러어치씩 채권을 산 거예요. 주로 장기 채권을 사는 거예요. 장기 채권을 샀다는 건 뭐 주로 이제 장기 그 국채라든가 아니면 MBS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사거든요. 그렇게 삼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단기 금리 조정해가지고 하는 전통의 통화 정책은 단기 유동성을 뭐 많이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늘렸다가 이제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장기 유동성까지 이제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장기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역전도 나타나고 뭐 이런 건데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막 높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양적 긴축으로 이제 돌아섰잖아요. 양적 완에서 양적 긴축으로 QE에서 QT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어도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들여다보면 8.9조 달러였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8.9조 달러에서 한 7.6조 달러까지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한 1.5조 달러 정도 떨어졌을까 이렇게 약간 떨어졌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. 우리 코로나 상황이 되기 전에는 갖고 있던 그런 자산이 무려 4조 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.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돈이 아직도 풀려 있는 거다. 그것을 실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총통화라고 해서 M2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 M2를 들여다보면 M2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매년 보통 한 7% 정도 수준을 계속 증가해요. 지난 한 2, 3년 계속 보면. 근데 이번에 이게 확 점프를 해버려요. 확 점프를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이게 19조 달러 정도 있다가 한 25조 달러 정도 이렇게 올라와 버렸는데 25조 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그 양적 긴축을 좀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금리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줄어든다고 줄어들었는데 그래봤자 한 23조 달러까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그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한 2조 달러 이상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. 그만큼 지금 아직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.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아직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.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이 그 전반적인 경제 현황 또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재정정책이거든요. 그 재정정책을 들여다보면 지난해에 미국 그 재무부죠. 재무부가 얼마만큼의 재정 적자를 봤냐면 무려 1.7조 달러 재정 적자를 봤어요.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면 미국 GDP 대비 이것도 한 6, 7% 되는 거고요. 우리나라 GDP가 지난해 1.7조 달러 정도 됐어요.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봤는데 그 정도면 또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해야지 이제 잘 이해를 하니까 이 정도면요. 코로나 상황에서 1.7조 달러보다 물론 더 처음에 많이 이제 증가했다가 최근에 줄였다고 해서 1.7조까지 온 거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9년, 10년 이때 그때도 막 그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도 막 그때 낮추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재정정책으로서 돈을 또 많이 풀었었는데 그때 많이 풀었어도 매년 적자 폭이 어느 정도면 1.4조 달러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다 끝났고 통화정책 긴축적으로 한다고 물가 잡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풀고냐 무려 1.7조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자가 막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얼마까지 됐냐면 35조 달러가 넘어 35조 7천억 달러까지 막 올랐어요.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.
그러니까 35조 7천억 달러 나누기 25조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. 한 123% 이렇게 돼요. 이 정도면 높아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아직 충분히 통화정책도 긴축적이지 않고 재정정책은 거꾸로 확장적인 정책을 막 쓰고 있으니까 돈이 아직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.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물 경제도 좋고 자산시장도 좋고 물가도 아직 충분히 안 잡혔다.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더군다나 지금 11월에 이제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소한 재무부가 계속 돈을 풀 거란 말이죠. 계속 풀 거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도 그런 금리 확 낮춰버리면 갑자기 인플레가 확 나타나 보면 다시 또 옛날 70년대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. 저는.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예요.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난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돈을 그냥 무작정 많이 푸는 쪽으로 다 정책이 다 바뀌었어요. 정부의 정책, 또 중앙은행의 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저쪽 그 유로 지역도 그렇고요. 뭐 일본은 일찍부터 이렇게 뭐 돈 풀기로 갔고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돈 푸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주로 이제 저쪽 유로 지역이 많이 이제 돈 풀기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데 돈 풀기를 많이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선 당장에는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많이 풀어요. 그걸 막 그 중앙에서도 풀고 또 연방 정부나 아니면 또 그 각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요. 이렇게 많이 풀어버리면 당장 경제는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물가가 오르잖아요. 물가가 오르면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는 이런 거예요. 일단 돈을 많이 푸니까 누가 좋겠어요. 돈을 많이 풀면 당장에 그 돈 가지고 자산 시장에서 내가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. 그게 바로 뭐예요? 부자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실물시장까지 이제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 갖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. 자산시장은 가격이 올라도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안 해요. 정확하면 그것도 자산 인플레이션인데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고 이쪽은 실물 가격 인플레이션인데 실물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딱 돼버려요. 그것도 누가 피해를 봐요? 이번에 돈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자들은 손해를 안 봐요. 그냥 이미 뭐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버렸고 또 실제 내가 부자니까 좀 뭐 물가가 올라도 뭐 그 정도 내 생활비 좀 더 쓰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달 그냥 조금씩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실물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 버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? 중앙은행들이 돈을 또 조이게 되잖아요. 이번에 금리를 막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금리가 높여지니까 누가 또 피해를 봐요? 결국은 돈 빌린 또 서민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. 그게 또 죽어나가는 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,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, 뭐 유럽 지역에도 그렇고,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소위 얘기하는 사회 양극화.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것이 이게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부라든가 중앙은행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팽창적인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그 국민들에게 우선 당장의 그 단 정책 그러한 정책을 많이 포퓰리즘을 많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그러한 상황이 좀 돼버렸다.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. 뭐 미국, 캐나다, 뭐 스웨덴, 스위스 뭐 다 내렸는데요. 일단 미국보다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해요. 좀 상대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동시에 경기도 더 안 좋아요. 사실은 뭐 유럽 경기는 뭐 미국보다도 일찍부터 안 좋았어요. 그러니까 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실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특히 뭐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딱 이제 침공하면서 갑자기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급받던 그 천연가스가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면서 완전히 이 천연가스라는 게 뭐예요? 이게 가정에서는 이게 전기값 올라가는 것,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죠. 이제 난방비 올라가는 이 정도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필요한 그러한 원재료거든요. 그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생산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반적으로 타산성이 안 맞고 경제가 다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게 한 가지고 또 동시에 이제 그렇게 막 하니까 우크라이나 편든 게 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고 이제 러시아 편든 거는 중국 같은 데죠.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언제 엄청난 그런 또 때리기를 미국도 하고 이제 유럽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특히 뭐 유럽의 제일 큰 국가 하면 당연히 독일이잖아요.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가스관 공급 받는 것도 중단돼서 제일 힘들었는데 동시에 이번에 또 중국의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또 독일인데 이 독일이 또 엄청난 또 충격을 또 이번에 또 받게 되는 거예요. 뭐
수출을 제대로 또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경제가 좀 힘든 면이 있다는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도 이제 인플레 상황이 되니까 또 올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더 큰 충격을 받았다. 그래서 요즘에 뭐 유럽을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북그라파에 있는 그 소위 잘 나가는 이제 큰 나라들 뭐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쩌면 그 유로 지역을 끌고 갔는데 반대로는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라든가 아니 스페인 이런 나라는 옛날에는 뭐 완전 재정 위기로 해가지고 완전 허덕허덕하고 형편없는 나라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그런 나라가 상당히 또 잘 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차라리 그런 나라들은 뭐 특별히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렇게 엮이지도 않았고 특히 난방비 문제도 걱정이 없고 특히 뭐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로 관광객 갖고 먹고 사니까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살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전반적으로는 유럽 국가가 좀 굉장히 어렵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일단 전반적인 그 인구가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.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원동력이 떨어지고 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혁신, 기술 혁신의 어떤 그 동기가 아무래도 그 미국보다는 좀 부족하거든요. 미국은 뭐 뭐든지 그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정말 거기에 승자가 된다.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유럽은 약간 사회주의 계획경제 성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처럼 아주 급격한 기술 변화 시대, 특히 이제는 완전히 디지털 혁명이 막 이루어지는 시대에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. 유럽에서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인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 일반적인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일반적인 뭐 배터리라든가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재생에너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다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들여다 보면 아무래도 유럽은 상대적으로 더 처질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럽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게 쉽게 헤어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 세계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거시경제학을 강의하면서 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. 그것도 뭐 지금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. 네,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날 길이 별로 없다.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디지털 혁명이 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대부분 다 차지할 거기 때문에 뭘 갖고 먹고 살 거냐. 결국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. 거기서 일하면 또 좋겠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기회는 많지 않고 또 아니면 네가 창업을 해도 되는데 창업할 기회도 별로 없다면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을 잘 찾으면 된다. 네,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러한 기업들이 다 어디 있어요? 다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.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GDP의 무려 25%가 미국이에요. 우리나라는 1.7%, 1.8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전 세계 100이라는 파이가 있는데 나는 1.7%, 1.8%그 파이에서 내가 거기에서 뭐 잘 나가는 거 하나 골라서 뭐 내가 투자하고 먹고 살 거야. 이렇게 하면 그 합리적인 거 아니죠.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생각해보면 그냥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면 우리나라 주식에는 1.7%, 1.8%가 맞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도 있잖아요. 상대적으로 더 잘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잘 얻을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좀 더 뭐 비중을 뭐 1.7%보다 많이 가져가겠지만 지금 좀 많이 몰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미국 주식도 많이 할 수도 있겠다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미국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찾다 보면 뭐 미국 기업이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.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겠어요. 유럽 대부분 다 지금 망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 그럼 중국으로 할까요? 중국도 물론 뭐 일부 잘 나가지만 뭐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중국도 들여다보면 이게 미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미국 그 기업은 굉장히 투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여러 가지 뭐 정보 공시하는 거 이런 거 딱 보면
아, 이 기업이 어떻게 되겠지.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그 시장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거기다 왜 넣어요? 넣는 게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. 뭐 일본이 잘 나간다니. 일본이 뭐 잘 나가.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 많이 진행됐고 잠깐 반짝하는 거지. 그건 막 지금 막 늙어가는데도 잠깐 뭐 그래도 보약 먹고 잠깐 뭐 반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. 그게 아닌데 전 세계에서 제일 젊고 제일 다이나믹하고 제일 혁명적이고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뭐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. 뭐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. 아, 이현웅 교수는 완전히 한국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냐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거 한국 주식도 아니고요. 한국 부동산에 다 몰빵을 했어요.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다변화 안 하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개인적으로 정말 현명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